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꿈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흔히 심리학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죠. 프로이트가 쓴 책이고요. 아마 책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도 유명한 책이죠. 어떤 대학에서든 고전 필독서 100권 안에 꼭 들어가는 책이고요. 하지만 이 고전이라는 게 뭡니까? 제목은 알아도 내용은 모르는 책. 그게 고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 해설 영상을 기점으로 이제 책 제목만 알지 말고 내용도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이 책은 논란이 좀 있는 책이기는 합니다. 특히 진위 여부, 즉 프로이트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과학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한 논란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왜 역대급 고전으로 꼽히느냐, 그건 이 책이 갖고 있는 시대적 상징성과 학문적 의의 때문입니다. 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등장하기 전까진 인간의 꿈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즉 진지하게 고찰하고 탐구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의미죠. 기껏해야 뭔가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일종의 초월적인 현상으로만 여겼죠. 그래서 꿈은 대개 고대부터 무려 현대 극초반까지만 해도 계시나 암시를 상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프로이트는 꿈이 굉장히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내밀한 소원 성취를 투사시킨 각 개인의 무의식이 발현되는 장소라고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철학을 혐오했습니다. 철학은 너무 사변적이라는 거죠. 주장을 검증하는 방식이 전혀 객관적이질 못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스스로 꿈이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을 취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치료기법이라고 알려진 정신분석 내지는 임상진단과 같은 절차들이 바로 그에 해당되는 거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과학적인 탐구 방식으로 치자면 이런 겁니다. 프로이트는 일단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사례들을 수집한 거죠. 그리고 그 사례들을 검증해 본 뒤 그래,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 맞다 하고 자신만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론을 줄여쓰고 집약시킨 책이 바로 이 책 꿈의 해석인 거죠. 한마디로 이 책의 상징성과 학문적 의의는 뭐냐, 모두가 다 꿈을 형이상학적인 소재로만 여겼던 시대에 최초로 꿈을 어떤 구체적인 실체로 파악하며 그 실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그게 바로 이 책 꿈의 해석이 갖는 역사적인 위대함과 학문적인 성취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의 진짜 위대한 점은 인류의 역사에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프로이트가 이렇게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제기하기 전까진 학문의 역사에서 무의식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진배 없었어요. 무의식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쟁점, 소재였던 셈이죠. 오히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분위기가 팽배했냐면 니체 같은 철학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계몽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 능력, 인간의 합리성 등을 상당히 신뢰했죠. 그게 학문적 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보기에 인간은 그렇게 의식적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보인 거죠. 특히 꿈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초반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여자가 막 이유 없이 아파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기에는 딱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계속 아픈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여인이 프로이트와 심리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여자의 꿈을 하나 분석하게 돼요. 꿈인즉슨 이런 겁니다. 조카의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울질 않아요. 눈물이 안 나와. 자기도 꿈에서 느끼는 거죠. 본인이 울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약간은 기쁜 느낌도 들어요. 결국 꿈에서 깨고 난 뒤 이 여자는 왠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당연하겠죠. 조카가 죽었는데 자기는 왠지 모를 쾌감을 느꼈으니까. 신기하게도 비탄이나 비애를 느낀 게 아니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분 좋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스스로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조카가 죽었는데 내가 기분이 좋지?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 여인과 차분하게 대화를 좀 나누면서 뭔가 실마리가 될 만한 걸 하나 찾아냅니다. 자, 이 여자한테는 언니가 있었어요. 꿈속의 장례식은 이 언니의 아들, 바로 그 조카의 장례식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이 여자는 현실에서 실제로 자기 언니의 남편, 즉 형부와 썸씽이 좀 있었어. 그리고 그걸 또 언니가 눈치챘어. 그래서 이 여자는 형부와의 관계를 청산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형부는 언니와 본의 아니게 사별을 하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바로 이 사별의 상황 때문에 그 여인이 그와 같은 꿈을 꾼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여인의 의식과 자아, 우리가 흔히 에고라고 하죠. 이 여인의 의식, 자아, 즉 에고는 형부와의 부정한 관계를 부정하려고 해요. 그건 도덕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윤리적인 애정도 아니니까. 하지만 이 여자의 무의식 속 일종의 본능 내지는 이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이드 안에는 형부와 계속 사랑하고픈 욕망, 욕구가 존재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그걸 의식적으로 표출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에고가 이 이드를 막아요. 억압이죠. 하지만 소의 불륜이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무의식은 계속 내재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꾸 막 분출되려고 해. 이 본능이 끊임없이 들썩들썩해. 이렇게 맞고 튀어나오고 다시 맞고 또 튀어나오고, 이 여인의 심리 메커니즘은 끊임없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에고와 이드끼리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잠재된 무의식이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상과 병을 야기하는 거라고 프로이트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괴상한 꿈도 꾸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결국 프로이트가 보기엔 이 여인의 증상과 병, 그리고 기이한 꿈은 모두 에고에 억압되고 거세된 이드의 저항이라든가 반항 같은 거죠. 그 꿈속에서 이 여자는 왜 기분이 좋았던 걸까요? 형부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니까요. 언니가 죽었잖아요. 이제 형부는 더 이상 법적으로 형부가 아닌 셈이죠. 그럼 왜 언니의 장례식이 아니고 조카의 장례식인 거냐? 대놓고 언니의 장례식으로 꿈을 꿔버리는 건 그 여인의 의식, 즉 여자의 에고가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자, 우리는 바로 여기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대목, 바로 꿈의 메커니즘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결론 내린 이 꿈의 메커니즘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자면 의식과 무의식의 타협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꿈은 에고와 이드가 타협한 결과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꿈은 무의식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로지 의식적인 측면만 드러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이 완전히 의식을 뚫어버리고 짠 하며 나오는 게 꿈이 아닌 겁니다. 꿈은 무의식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의식으로 인해 약간은 수정되고 가공되고 변형된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꿈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분석이죠. 프로이트가 자신의 학문을 정신분석이라고 칭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의식이고 어디까지가 무의식인지를 분별한 뒤에 이 무의식이 또 어떤 상징물로 바뀌어서 등장했는지 아주 세밀한 분해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프로이트는 봤어요. 그래서 그냥 딱 듣고 바로 해몽하는 건 진정한 꿈의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의식이 무의식을 수정, 가공, 변형하는 형태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래도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응축과 전치라는 겁니다. 응축은 말 그대로 집약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근원적인 욕망, 욕구가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심플한, 그러나 속내를 분석해보면 굉장히 복잡 다단한 상징물로 발현된다는 거죠. 아까 그 여인의 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조카의 장례식이 배경이죠. 이것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분해해보면 매우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담고 있어요. 형부와의 썸씽, 언니의 죽음, 언니와 형부와의 사별, 형부와 재회할 수 있다는 기대감, 또 다른 측면에서의 죄책감, 그리고 또 반대 측면으로서의 해방감, 엄청나게 다양한 요소들이 녹아들어 있죠. 이게 바로 꿈이 보여주는 응축의 원리입니다. 여러 이미지와 스토리텔링 거리들을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응집시켜서 재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전치의 원리라는 건 말 그대로 치환시킨다는 뜻이에요. 꿈은 무의식이 원하는 본능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고 살짝은 변형된 형태로 제시해준다는 거죠. 다시 한번 아까 그 여인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형부랑 다시 사귈 수 있다. 그래서 막 형부랑 만나고 막 만나서 얼싸안고 막 키스하고 그런 형식으로 꿈이 구성됐던가요? 아니죠. 형부는 일도 안 나와요. 그 꿈에서 등장 자체를 안 한다고요. 게다가 심지어는 언니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 또한 언니의 장례식이 아닙니다. 조카의 장례식으로 치환됐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 꿈이 구성되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왜냐? 꿈은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 협의를 해서 만들어낸 타협의 결과물이니까요. 그래서 무의식적 본능을 어느 정도 구현하기는 하되 그 구현의 정도와 범위, 구현의 형태 등을 의식이 적절히 검열, 통제해서
아웃풋 시켜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떻게 검열이 됐고 어떻게 통제가 돼서 전치가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프로이트가 평생을 걸쳐서 추구한 꿈의 해석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응축과 전치. 프로이트는 다윈 그리고 니체와 함께 현대 포문을 연 3대 천재라고 불려요. 시대 정신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시대 정신을 바꾼 거냐? 이 세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합리성을 굉장히 신뢰하는 태도가 모종의 시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프로이트, 다윈, 니체는 그걸 문제시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나름의 이론을 구축해서 인간이 대체 어떻게 비이성적일 수 있는지, 인간에게 대체 어떤 측면의 비이성적인 면들이 존재하는 건지 평생을 걸쳐 일관성 있게 논증해낸 거죠. 이 책 꿈의 해석도 그러한 맥락 하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 주체성에 대한 맹목적 신뢰로부터 탈피하려는 태도, 그게 바로 프로이트 이론이 갖는 시대사적 의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이 프로이트 이론을 구조주의 철학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각 잡고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꿈은 뭐다? 신의 계시 따위가 아니다. 인간의 정신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 타협물의 일종이다. 자,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과제물, 과제 콘텐츠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과제 결과물이라든가 스피치, 에세이, 논술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경우, 또는 영상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 답안이 필요하신 경우, 그 외에 국어 공부법이라든가 인문학 공부법, 독해법, 독서법, 시간 관리나 멘탈 관리 등에 관한 클리닉 상담, 코칭이 필요하신 경우엔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1:1 링크를 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그냥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공부법도 또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절대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